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양희은의 백구였습니다. 백구를 안고 백구 노래를 들으니까 되게 슬프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이거 어린아이가 부르는 버전도 있는데 그것도 참 좋걸랑요. 오늘은 양희은님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오늘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있었던 철없는 사랑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때는 2004년 대학교 2학년 시절이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때 CC였던 여자친구와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2번이나 양다리를 걸치면서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저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멋지게 연애하고 복수할 거야! 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안 될 놈은 안 된다고 했던가요? 그 이후로도 이런저런 일이 계속 꼬이면서 모든 사랑에 실패했고 그렇게 쭉 솔로로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거기다 다음해 4월로 입대일이 정해졌고 더더욱 우울하고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년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던 중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갈색빛 단발머리의 여자 학생이 눈에 띄더군요. 수업에 몰입해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라 다른 과에서 복수 전공을 하러 온 학생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전공 수업마다 늘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학생들과 사담도 없이 열심히 공부하더군요. 이상하게 계속 제 시야에 자꾸 들어왔습니다. 수업에 몰입한 눈이 반짝반짝 이뻐 보였어요. 하지만 학과 행사나 술자리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접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길이 가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4년 11월 과에서 재학생 MT를 주최했는데 예상외로 참여율이 저조하더군요. 그러자 과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MT에 불참할 경우 전공 수업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저도 MT에 가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석하기로 했죠. MT 시작 전에는 조 추첨과 사전 조 미팅이 있었지만 마침 밴드부 연습과 겹쳐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 마지막 MT였지만 그 당시 저는 모든 게 재미없게 느껴지고 귀찮았습니다. 그리고 MT 당일 아침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어요. C조 조장입니다. 집 나를 게 있어서 그런데 정문으로 와주시겠어요? 그리고 학교 정문에 갔더니 그 맨 앞자리에서 수업을 듣던 그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 펄떡? 나 알지? 같이 수업 듣잖아. 사전 미팅 왜 안 나왔어? 아, 수업 때 뵙긴 했는데 우리 과인지도 몰랐어요. 뭐야 관심이 없구만 하며 제 등을 손으로 팍팍 칩니다. 아파요. 그래도 초면인데. 하하, 난 02학번 홍홍이야. 이번 학기 복학했어. 다른 애들은 좀 사러 갔고 이것 좀 같이 들자. 네, 저는 03학번 김펄떡입니다. 짐을 나르고 버스에 탔는데 마침 호미 선배와 제가 앉을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어색한 분위기 속에 저는 mp3 플레이어를 꺼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호미 선배가 저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어폰 한쪽 줘봐. 무슨 노래 좋아하는지 좀 보자. 그렇게 호미 선배와 함께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제가 노래방에서 녹음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당황해서 바로 다음 트랙으로 넘기고 살짝 눈을 떠서 호미 선배를 보니 다행히도 선배는 자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MT 장소인 신두리 해수욕장에 도착했고 짐을 들고 숙소로 향하는데 호미 선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야, 너 노래 잘하더라? 푹! 예? 저는 부끄러워 얼굴이 새빨개져 그 자리에 멈춰 있었는데 선배는 놀리듯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른 조원들과 숙소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재학생 MT 일정이 시작되었고
조별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 친하지 않던 조원들 사이에서 호미 선배가 분위기를 이끌었는데 수업 시간에는 도도한 이미지였던 호미 선배가 생각보다 밝고 털털하더군요. 웃을 때는 하회탈처럼 눈이 감길 정도로 보조개를 드러내며 웃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낯을 가렸는데도 호미 선배는 저를 잘 챙겨주며 불편하지 않게 해주려는 모습에 점점 더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펄떡인 어디 살아? 저는 수원이요. 가깝다. 난 안산인데. 너 대동산고 알아? 뭐예요? 그 이상한 학교 이름은. 뒷동산에 있어요? 야, 우리 학교 안산에서는 개명문이야. 가까우니 안산 한번 와. 정든 닭발에서 소주 한잔 하자. 여담이지만 침착맨님도 동산고 출신이더군요. 나이도 같아서 아는 사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녁에는 과 집행부에서 노예팅이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조별로 한 명씩 나와서 장기자랑을 하고 경매를 통해 노예를 2시간 동안 빌려오는 게임이었는데 저희 조에서는 호미 선배가 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번 매물은 2년 전 많은 선배들의 눈물을 훔치게 했던 생명공학과 홍호미 양입니다. 먼저 춤부터 보시죠. 아주 요염한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수줍게 서있던 호미 선배는 조금씩 몸을 움직이더니 아주 멋진 춤을 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학생들은 환호하기 시작했고 저는 호미 선배의 의외의 모습에 넋을 잃고 보기만 하고 있었죠. 호미 양은 특별히 5,000원 시작합니다. 그렇게 경매가 시작됐고 호미 선배를 지키라는 조언들과 함께 저는 아주 과감하게 경매 금액을 말했습니다. 10,000원! 그 전까지는 1,000원, 2,000원에 낙찰이 됐다가 첫 금액부터 10,000원이 나오니 웅성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박입니다. 처음부터 10,000원이 나왔습니다. 10,000원 이상 없습니까? 그렇게 저의 조가 승리하는 듯 했습니다만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만원! 학생회장 선배가 10만원을 불렀고 모두들 환호하며 호미 누나는 다른 조로 그렇게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호미 누나와 놀고 싶었지만 자본력에 굴복하여 큰 실망감을 안고 호미 선배 없이 술자리를 시작했죠. 그런데 1시간 뒤에 호미 선배는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바로 화장실로 가서 구토를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활짝 웃으며 화장실에서 나오는 호미 선배. 불편해 뒤지는 줄 알았네. 나 없이 잘 놀고 있었어? 그렇게 저는 다시 돌아온 호미 선배 덕에 기분이 좋아졌고 그런 호미 선배를 힐끔힐끔 보며 점점 더 선배에게 빠져들었어요. 한참 술을 마시는데 여자 동기가 호미 선배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남자친구 없어요? 나 있지. 근데 군대 갔어. 또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인가. 그런데 복학생 선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군대 간 거면 남자친구 없는 거네. 무슨 말이세요. 남자친구 있는 거죠. 군대 가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없는 거요. 복학생 선배의 말이 묘하게 힘이 나는 듯 했습니다만 그래도 남자친구 있는 여자와 다시 엮이기 싫어 포기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의 술자리는 정말 재밌었고 조원들도 모두 잘 맞아서 MT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호미 선배와 친해져서 더더욱 재밌게 느껴졌죠. 그렇게 재밌게 MT를 보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는데 자연스럽게 호미 선배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야, MP3 꺼내봐. 네가 부른 노래나 다시 듣자. 그거 지웠거든요. 왜? 잘 부르던데. 그리고 넌 무슨 우울한 발라드만 듣냐? 밝은 노래 좀 들어라. 그렇게 한참 노래를 듣는데 피곤했는지 갑자기 호미 선배가 제 어깨에 머리를 대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피곤한지 곤히 자는 모습이 이뻐서 선배가 자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러다가 자세가 불편해서 살짝 움직이니 선배가 깨더라고요. 미안, 무거웠지? 저는 말없이 어깨를 툭툭 치며 다시 기대 자라는 몸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호미 선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 자더라고요.
아주 피곤했지만 호미 선배의 머리를 받치고 있고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이 행복이 끝나지 않기를 바랬죠. 그렇게 학교에 도착하여 집에 돌아가는데 선배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고마워 펄떡아. 덕분에 재밌었어. 이번 주 수업 끝나고 밥 한번 먹자. 밥 말고 술은 안 돼요? 크크 술도 약하면서? 그래 백순대에 소주 한 잔해. 다시 월요일이 됐고 일찍 강의실에 들어와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호미 선배가 저를 툭툭 치며 야 여기서 수업 들으면 뭐 보이냐? 앞으로 와 라며 저를 맨 앞자리로 끌고 갔어요. 그렇게 겹치는 전공 수업은 호미 선배와 맨 앞자리에서 같이 듣게 됐죠.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배는 수업이 끝나면 밥도 사주고 레포트도 같이 하며 학교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마음이 커져버렸고 집에 가서도 계속 선배와 연락하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호미 선배는 갑자기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야, 너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연락 자주 하냐? 나 좋아하냐? 한참을 고민하다가 미친 척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좋아하는 건 제 마음인데요? 누가 사귀재요? 진짜 죽을래? 접어라. 나 남자친구 있잖아. 알아요. 제 마음이니까 냅두세요. 미치겠다 내가. 내일 MT 뒤풀이에 올 거지? 그때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시작된 MT 뒤풀이. 오늘따라 호미 선배는 저에게 눈길을 잘 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술자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여자 동기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저를 잡고 말했습니다. 야, 펄떡. 호미 언니한테 그러지 마. 남자친구 있잖아. 내가 뭘 그냥 친한 건데. 너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뭐. 언니가 힘들어해. 그만해. 아 그래? 뭘 했는데? 몰라도 돼.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술자리에서 호미 선배는 의도적으로 저와 거리를 계속해서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없이 밝은 호미 선배와 달리 저는 점점 굳은 표정으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MT 뒤풀이가 끝났고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배, 집에 갔어요? 3차 어때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잔 더 하시죠. 무슨 3차 집에 가야지. 어딘데? 후문 쪽 버스 정류장인데요. 땡땡 술집으로 와요. 진짜 마지막이다. 그렇게 선배는 술집에 왔고 한참 술을 마시다 보니 거의 만취 상태까지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다 선배가 소맥잔을 쏟으면서 벤치 의자가 다 젖게 되었어요. 저는 말없이 제 옆자리를 툭툭 치며 오라고 손짓했는데 선배가 진짜로 옆으로 앉더라고요. 그렇게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다 선배 얼굴을 봤는데 가까이서 본 선배 모습이 정말 너무 예뻐 보여서 저도 모르게 선배 볼에 뽀뽀를 하고 말았습니다. 야 미쳤어? 잘해줬더니 미쳤네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라서요. 미안해요 선배. 화난 호미 선배는 말이 없어졌고 저는 말없이 소주 한 잔을 따라 마시려는데 갑자기 호미 선배가 제 양볼을 잡더니 제 입술에 키스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짧은 키스가 끝나고 호미 선배에게 뭐예요 이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갑작스러운 키스에 저는 뇌절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일주일만 만나보는 게 어때요? 어차피 저도 내년에 군대 가고 오랜 못 만나니까요. 일주일? 네, 어때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집에나 가자. 그렇게 술집에서 나와 집에 가는 택시를 잡으려는데 새벽이라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택시가 잡히지 않자 선배는 너도 수원 가는 차 끊겼지? 각자 택시 타고 갈 바에 근처 모텔에서 자고 가는 게 어때? 가서 아무 일 없으면 일주일 사귀어주고. 에? 상상치도 못한 말을 들어 아주 당혹스럽더라고요. 뭔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선배의 당당함에 쫄아서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약해지긴 싫었어요. 날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무 일 없으면 일주일 사귀는 거예요 진짜. 그래.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선배는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고 새벽에 한참을 걸어 모텔에 도착하여 키를 받고
방에 들어갔는데 심장은 두근거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대충 양치만 하고 멀리 떨어져 침대에 선배와 누웠는데 야 김펄떡 내가 그렇게 좋냐? 좋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일 없을 자신 있어? 선배는 제 입술에 다시 키스를 시도했고 저는 속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애국가를 속으로 외우며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없이 다음날 아침에 선배와 모텔에서 나와 걷는데 누나 일주일 사귀는 거지요? 일주일만이다? 이 소설 제목 뭐냐고요? 모름 끝에 나올 수도 있음. 그렇게 선배와 연애 아닌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쭈랄 친구들에게 호미 선배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야 미친놈아 아무 일 없었다고 진짜 아무 일도 없으면 어떡하냐 병신아. 에이 그래 여자 맘을 좆도 모르네. 아이 솔로 놈들이 여자 맘을 나보다 더 잘하네. 형님이 너보다 훨씬 잘한다. 일주일 사귀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잘 해봐라 상처나 받지 말고. 그러게 드라마를 너무 봤어 병신이. 무슨 프라우스냐고. 일요일에도 선배 자취방에서 레포트도 쓰고 선배가 차려준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잠깐이나마 보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 떨어진 술집에서 누나와 술을 마시며 놀았고 집에 가면 시간이 아까워 한시도 쉬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야, 너 원래 이렇게 연애하냐? 왜요? 너 연애 개 재미없어. 밀당이 없잖아. 그냥 좋은데 밀당 같은 거 해야 하나요? 아니 그냥 너무 쉽잖아. 다 줄 것 같이 하면 재미없다고.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아니 왜요? 이틀 남았잖아요. 끝내는 게 맞아. 그만하자. 벌떡아. 잠시만요 누나. 뚝. 그렇게 누나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저는 어차피 올 게 왔다고 생각했죠. 다른 쭈랄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선배를 잊기로 했습니다. 비용신 나 그럴 줄 알았다. 남자도 아니여 이 새끼는. 야 다 잊어. 군대 갔다 와서 연애해. 복학하면 신입생들 엄청 이쁠걸. 저는 친구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괜한 군대를 원망했고 저의 지금 현실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다시 돌아온 학교. 하필 강의실에 들어가자마자 선배와 마주쳤는데 선배는 제 눈을 피해 맨 앞자리로 가버렸고 저는 다시 맨 뒤에 앉아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 내내 선배는 굳은 표정이었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가버렸죠. 차갑게 변한 선배가 참 밉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더 선배를 차갑게 피했습니다. 다시 저에게 우울한 학교 생활이 찾아왔고 저는 밴드 연습이 바빠져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기말고사 기간과 이어져 정신없이 군대 가기 전 마지막 학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방학엔 군대 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늦은 시각에 갑자기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술 취한 목소리로 선배는 발딱? 아대야. 이 밤에 집이죠. 누나 술 마셨어요? 그래 마셨다. 너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연락 한 번 없냐? 하지 말라면서요. 그래도 그렇지.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선배는 한참 동안 울었고 저는 가만히 선배가 우는 소리를 듣고 있었죠. 아니 찬 건 누난데 왜 나한테 그래요? 몰라 나쁜 놈아. 그렇게 한참 선배가 우는 걸 듣고 있다가 전화를 끊고 다음날 아침 다시 선배에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어제 너한테 전화를 했던가? 예, 근데 뭐 별일 없었어요. 잘 지내시죠? 너도 잘 지내지? 입대 얼마 안 남았네.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예, 뭐 그래요. 선배 한번 봐요. 그렇게 언제 한번 보자라는 막연한 약속을 했지만 다시 볼 기회는 없겠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해인 2005년 저의 송별회가 있어 학교에 갔고 개강으로 활기찬 캠퍼스를 혼자 쓸쓸하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호미 선배가 멀리서 뛰어온 듯 가쁜 숨을 쉬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벌떡이 학교에 웬일이야? 누나 오랜만이네요.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왔어요. 술 한잔 하려고. 그래 얼마 안 남았겠네. 군대 잘 다녀와. 그래요 선배도 잘 지내요.
선배의 엷은 미소와 쓸쓸한 제 표정이 교차되었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선배와 전혀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꼭 보고 싶었는데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제가 많이 어리석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추억이네요.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 그런지 더더욱 아련하기도 하고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공기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신청곡은 호미 선배 하면 생각나는 노래 휘성의 안 되나요입니다. 지금도 버스에서 호미 선배와 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친구와 이야기 도중 어린 시절 삥 뜯긴 추억이 떠올라 사연을 적어봅니다. 배경은 90년대 후반. 안산은 아니었지만 저희 동네에도 골목골목 산적들이 진을 치고 있어 통행료 상납이 일상인 시기였습니다. 그중 굵직하게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적어볼까 합니다. 사건 1. 때는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저는 친구들과 수영장에서 노는 걸 즐겼습니다. 신나게 수영 후 매점에서 먹는 육개장 컵라면의 맛은 지금 생각해도 침이 고이네요. 그날도 친구들과 인근 수영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들떠서 걷던 도중 무언가 허전하여 옆을 보니 친구 한 명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뭐지? 하고 두리번거리다 보니 누군가 친구를 어깨동무하고 골목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일행은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 앞뒤 생각 안 하고 곧바로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인 건지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산적은 혼자였고 저희는 5명의 키랑 덩치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산적은 담배 한 대를 피우기 시작하여 가오를 잡기 시작했고 니들 얼마 있냐? 라는 대사를 내뱉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5대1이면 솔직히 할만하지 않나. 그냥 도망갈까 싸워볼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같은 생각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산적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칼이었습니다. 커터칼도 아닌 과도 같은 무시무시한 칼이었습니다. 곧바로 전의를 상실한 저희들은 즉시 수영장과 컵라면 값인 1인당 5,000원을 모두 상납하고야 말았습니다. 수금을 마친 산적은 호다닥 도망갔고 저희는 공포감이 가시지 않아 그 자리에 얼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끌려갔던 친구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그 산적이 자전거 놓고 갔다? 저희는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고 그 자전거를 고물상에 팔아 손해를 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디지 여기는? 산안드레스 아닌가? 고물상에 도착한 저희는 사장님께 자전거를 팔러 왔다고 했지만 역시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전거 혹시 너희가 훔친 거 아니야? 팔고 싶으면 부모님 모셔와라.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집으로 가기로 했고 친구 부모님께 자초지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친구 아버지께서는 밥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셔서 PC방에서 다같이 저글링 블러드를 즐기며 사건은 일단락 됐습니다. 사건 2. 이번에는 친구들과 서울랜드를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매표소에서 각자 빅5 티켓을 구매 후 무엇을 탈까 고민하던 저희는 갑자기 나타난 고등학생 산적들에게 둘러싸여 모두가 어깨동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저희는 빅5 티켓을 모두 강탈당하게 되었고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돈은 뜯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 산적들을 또 만날까 무서워서 놀이기구를 단 한 개도 타지 못한 채 그대로 동네로 돌아와서 남은 돈으로 PC방에서 저글링 블러드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재밌길래. 사건 3.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저는 자주 가던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심부름을 하고 받은 용돈으로 오락실에 새로 들어온 횡스크롤 게임 가디언즈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오락실에는 동전을 미리 기계 위에 올려둬서 줄을 서는 문화가 있었는데 순진했던 저는 가진 동전 전부를 기계에 올려두고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돈 냄새를 맡은 산적이 다가와 제 동전들을 만지작거리더니
하나둘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필살기를 알려준다며 레버까지 빼앗기고 말았고 산적의 현란한 플레이를 구경하며 필살기 쓰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태권도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슈퍼 앞에 가디언즈 오락기가 새로 들어온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른 또래 애들이 못 쓰는 필살기를 뽐내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오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황당하고 아팠던 저는 그대로 얼음이 되었고 그런 제 귀를 잡고 아주머니는 슈퍼 문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너 뭐 훔치려고 했어?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봉변을 당한 저는 너무 억울해서 대성통곡을 하며 아무것도 안 훔치려고 했다고 오락하려고 줄만 서 있었다고 하자 아주머니는 다음에 또 걸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라면서 끝까지 저를 도둑으로 몰더니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락하려던 거 걸려서 혼날까봐 였을 것 같네요. 그 밖에도 소소하게 삥 뜯긴 이야기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펄디도 어렸을 때 삥 많이 뜯기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신청곡은 아담의 세상엔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삥은 3년 전에 저희 집에 아닙니다. 5억을 달라고 아닙니다. 이건 너무 하드코어해서 자 신청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가수 아담의 세상엔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담님은 이런 버튜버의 세상이 오실 줄 알고 계셨을까요? 이분이 원조 얼굴 없는 가수 원조 버튜버인데 말이죠. 바이러스 걸려서 돌아가시지만 않았으면은 지금 엄청난 거성이 되어 계셨을 텐데 그때 백신 안 깔아가지고 아마 바이러스 걸려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삥 뜯긴 사연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 노래 들으면서. 예전에 중학생 때였나?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저희 사촌 형이 그 슈퍼 게임보이 메가드라이브라는 게임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임기랑 그 게임기 팩들을 이제 취급하는 가게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뭐 판매도 했지만 교환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낡은 팩을 웃돈을 주고 이제 신작과 바꾸는 거죠. 뭐 그런 식의 거래도 왕왕 있었는데 그때 아마 대형 신작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샤이닝 포스 2라는 SRPG 아주 잘 만든 거 있거든요. 그 샤이닝 시리즈가 유명한 게 있는데 그때 샤이닝 포스 2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형이 팩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웃돈을 주고 이제 샤이닝 포스 2 신작을 딱 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왕십리 근처에 있는 시장 골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모르는 형들이 우리 사촌 형한테 어깨동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촌 형 친구인가 보다 했죠. 근데 사촌 형 얼굴이 완전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산적이었던 거예요. 2명. 그래서 저하고 사촌 형하고 이제 골목길로 끌려가서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꿇으래요. 그래서 꿇었어요. 자, 꿇었는데 근데 갑자기 형이 순간 엄청난 속도로 일어나더니 그 산적이 들고 있던 샤이닝 포스 2를 낚아채서 한 20m 정도 도망갔어요. 저는 그냥 꿇어 앉아있고. 그랬더니 산적들이 굉장히 어이없어 하면서 꿇어 앉아있는 저를 가리키면서 야! 얘 있어? 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사촌 형이 눈빛이 되게 흔들렸어요. 호민이냐 샤이닝 포스 2냐. 형은 아마 중학교 한 2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러더니 그 흔들리는 눈빛과 그 형을 바라보는 저의 그 표정 그거를 산적이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그냥 가라 이래서 왔어요. 근데 우리 둘 다 게임에 미친놈들이어가지고 형을 원망하지도 않고 형 어디 잠깐 나간 사이에 레벨 모아줬어.
레벨 모으고 재밌게 했었네요. 말없이. 그러면서 다 이제 풀리고. 겜친자들이었죠, 진짜. 그리고 3년 전에 삥 안 뜯겼는데, 삥 뜯길 뻔한 사연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은 풀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저희 집에 있을 때 한번 랜덤으로 이렇게 잠깐 푼 적이 있는데, 그건 아마 들으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에 아마 내용이 있긴 한데, 나중에 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비가 오면 손이 간질간질하구만. 자, 그러면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21살 펄순이입니다. 제게는 이번 겨울 들어 생긴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린다는 거예요. 물론 눈물 흘리는 것 자체가 나쁜 일도 아니고 오히려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눈물의 원인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슬퍼서 혹은 감동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추운 날씨에 눈이 너무 시려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눈물이 눈에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길을 걸을 때 1, 2분에 한 번씩은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마치 비운의 여주인공처럼요. 특히 이번 겨울에는 그 양과 빈도의 정도가 꽤 심한 것 같습니다. 원래 하품을 하거나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에도 유독 눈물의 양이 과한 편이라 눈물을 닦는 데에는 나름 익숙한 편입니다. 눈물을 효율적으로 닦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에서 그것도 걷고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니 정말 감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안경을 써볼까도 싶었지만 항상 안경을 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찬 공기 자체가 문제이기에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우면 항상 눈물이 글썽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는 눈물을 즐기는 방법에 대한 대주펄 국왕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조용필의 눈물의 파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글이 제일 좋다는데 근데 고글을 평소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스키장도 아니고. 저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려고 누우면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게 근데 안구가 건조한 사람들이 회복하려고 눈에서 물을 뿜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베개를 적십니다. 근데 사연자분께서는 그냥 걷는데 눈물이 줄줄 흐른다. 이거 꽤 곤란하겠는데요. 근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자들 울면 좀 예뻐지지 않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눈이 좀 촉촉해지고 코끝도 좀 빨개지고 이렇게 저는 가끔 이제 아내가 울 때가 있잖아요. 뭐 저랑 뭐 싸워서 울 수도 있고 뭐 속상한 일이 있어서 울 수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왜 이렇게 예쁘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좀 자주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더 예뻐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본인 때문에 우는데 저 때문에 안 울 때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때문에 울 때도 있지만 저 때문에 안 울 다른 것 때문에 울 때도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저는 그래요. 조용필의 롬곡의 파티였습니다. 저희 동년배들은 눈물이라고 안 합니다. 롬곡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펄. 저는 식물의 병을 공부하고 있는 27살 대학원생 펄떡이입니다. 저희 분야 특성상 현장 조사 출장도 많고 출장 가서 가져온 병든 식물들로 다양한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연을 상남자 사연으로 할지 이불킥 사연으로 할지 고민하다 둘 다로 신청하겠습니다. 때는 중학교 2학년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영어 학원은 반 구성을 같은 학교끼리 묶었는데 공교롭게도 6명 정도 되었던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같은 반이고 영어 학원에서도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친해졌습니다. 6명의 멤버 구성은 남자 4명, 여자 2명이었습니다. 그중 여자인 친구 1명을 펄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펄순이는 성격이 밝고 쾌활해서 남자, 여자 친구들 모두와 잘 지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대가 다 그렇듯 모두가 사춘기를 지나는 시기였고 남학생들은 당당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성적인 발언을 소심하게 일삼았지만 여자친구들이 관련 발언을 한번 툭 뱉고 놀리면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하며 벽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이 더 빠르기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펄순이는 겉으론 당당한 척하지만 속은 한참 애기인 남학생들을 골탕 먹이는 행위를 자주 일삼았습니다. 앉아있는 남학생의 허벅지에 앉아버리기, 엎드려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서 자신도 같이 엎드리기, 그리고 기이한 발언 등 한창 사춘기였던 남학생들은 놀라거나 당황해서 30초 정도 스턴을 맞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학생들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행동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냥 친구들 놀리는 것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저희는 학원 쉬는 시간에 자리에 둘러앉아 즐겁게 일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펄순이가 또 한 번의 예기치 못한 새로운 기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앉아있던 펄순이가 갑자기 자신의 치마를 확 들어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와 친구들은 순간 하던 말을 멈추고 몸이 굳었고 함께 앉아있던 또 다른 여자친구가 펄순이에게 야, 너 뭐해? 라고 말하자 당황하는 저희를 보고 펄순이는 아하, 안에 체육복 바지 입었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며 치마 끝에 뭐가 묻은 줄 알았다며 다시 주섬 치마를 내렸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그래도 이성 친구가 제 앞에서 자신의 치마를 들어 올리는 경험은 15년 인생 살면서 처음이었고 그리고 27년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살면서 한번 경험하기도 힘든 일을 겪은 저와 친구들은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헛기침을 연거푸 뱉었고 그동안 펄순이의 이해하기 힘든 기행을 지켜봐온 저는 나는 이제 너의 그런 뻔한 수에 당황하지 않아. 나는 상남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야 개깜놀 이라고 말해서 매우 놀란 제 마음도 추스르고 현재 이 상황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뭐야 개까비.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펄순이는 정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한번 보고는 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평소 친구들에게 차분하고 조용하며 그런 언행을 하지 않는 이미지였는데 그 자리에 있는 남자친구들은 땅바닥에 쓰러져서 웃었고 저의 복수를 찬양하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그게 아니고 개깜놀이라고 말하려고 했어. 미안해. 하지만 이미 펄순이와 친구는 교실을 나선 후였고 저는 그 이후로 상남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때를 상상하며 이불킥을 찾고 또 한편으로는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저의 첫 양말이 그날 벗겨진 것일 수도. 주펄님 사연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펄 화이팅. 깜놀하고 까비는 겹치는 글자가 아예 없는데? 아니 그래요? 무의식이 진짜 아님 사실? 자 신청곡은 말이지요 없으니까 저가 틀어드리겠습니다. 페퍼톤스의 땡큐입니다. 페퍼톤스의 땡큐였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괴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를 20년 가까이 괴롭히고 있는 괴인을 세상에 까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그 상대는 바로 저의 여동생인데요. 저와 여동생은 4살 터울의 자매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족의 화목을 아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친구처럼 자랐고 늘 모든 걸 함께하고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저는 실제로 친구가 없는 편이라 동생이 둘도 없는 단짝 친구이자 가족인 셈이죠. 그런데 동생에겐 정말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답도 없는 티발롬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는 감성적이고 눈물이 많은 파워 F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동생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돌연변이 같았달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와 부모님을 반면 교사 삼고 T전사로 성장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동생이 아기일 때부터 그녀의 기이함이 드러납니다. 엄마가 동생을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쿵 소리가 들려오면 동생이 유모차에서 고꾸라져서 땅에 머리를 박고 떨어져서는 울지도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초등 시절엔 자기 몸보다 3배는 큰 들개에게 물려서 피가 뚝뚝 흐를 때에도 울지도 않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던 일화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동생을 보고 거의 실신할 때까지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건 티가 아니고 사이어인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강한 거 아님? 이게 왜 티야? 아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심각하게 동생을 두려워했던 사건은 동생이 초등학생 저학년일 때였습니다. 동생은 하루에 말을 2-3마디 할까 말까 할 정도로 말이 없었던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동생이 어느 날 엄마가 아끼던 원피스를 쪽가위로 잘라놓고 안방 마룻바닥에 망치와 못을 사용해서 구멍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동그란 도부 비누 새 거를 여러 개 뜯어서 조각칼로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동생에게 이유를 물었으나 동생은 절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죠. 저는 동생이 다소 사이코패스처럼 보여서 참 무서웠습니다. 그 당시 동생과 함께 태권도를 다니고 있었는데 태권도가 끝나고 어둑 무렵 어둑한 저녁 계단에서 제가 우물쭈물거리며 동생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랬어? 언니한테만 솔직하게 말해봐. 저는 속으로 넌 이유를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사페 확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짜증난다는 듯이 몰라! 라고 했고 저는 그런 동생의 뒷모습이 정말 무서웠더랬죠. 동생은 자라면서 말도 많아지고 유머러스해져서 꽤나 멋진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T력은 더욱 강해졌고 이 문제는 동생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희 자매도 꽤나 많이 싸우면서 컸는데요. 늘 싸울 때마다 동생은 저에게 매번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화난 거임? 언니 왜 이렇게 예민함? 등등. 불난 집에 기름 붓고 부채질도 하고 활활 잘 타라고 춤까지 추고 있는 꼴이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당연히 참지 않고 뒤통수를 갈겨왔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동생은 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라고 외친 뒤 울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둘 다 나이를 먹어서 폭력을 행사하진 않지만 머릿속으로는 수십 대 갈겼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가족 모임에서 대화를 하던 도중 동생의 이런 사페적인 행동에 여기저기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엄마가 며칠 전 동생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동생이 엄마한테 가서 대체 왜 화난 거임? 을 시전한 겁니다. 당연히 엄마는 그날 눈물까지 보이시며 화를 내신 뒤 자리를 뜨셨고 제 동생은 그런 엄마를 두고 저에게 머리를 긁적이며 걸어오더니 엄마가 쿠션을 던지고 가버렸는디? 라며 엄마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과 함께 남은 커피를 평온하게 마셔대던 일화도 있었고요. 그날 너무 속상해진 엄마를 달랜다고 괜한 저희 아빠가 금융치료 해주느라 큰 돈을 썼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몇 시간 동안 동생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그 후 동생에게 해명과 반성의 발언권이 주어졌습니다.
저였다면 가족들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 이 상황이 속상하여 눈물이 났을 것 같은데 동생은 이마저도 깔깔거리며 듣더라고요. 동생이 말하기를 아주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그 쪽가위는 엄마 화장대에 쪽가위가 너무 잘 들기에 뭐라도 잘라보고 싶어서 눈앞에 있던 옷을 자른 것이다. 그 망치와 못은 공구함에 망치와 못을 보고 너무 멋있어 보여서 사용해보고 싶어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 비누에 구멍 낸 거는 학교 미술 시간에 사용한 조각칼을 더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도부 향이 너무 좋아서 팔 때마다 향기가 올라오길래 일석이조로 비누를 팠던 것이다. 저희 가족은 그 이야기를 들으니 공감이 가기 시작했고 그저 호기심이 왕성했던 동생이 어린 마음의 한 행동이라 이해를 해주기로 하였죠. 그리고 화났냐, 왜 이렇게 예민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정말로 순수하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감정이 폭발했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대화로 이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 다들 붐따를 날렸습니다만 동생이라면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믿어주기로 하였고 또 다음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한 가지 수를 두었습니다. 앞으로 왜 이렇게 예민함? 왜 이렇게 화남? 이 말을 평생의 금기어로 지정한 것이지요. 동생은 에바쌈바 좀 하지 말라면서도 살짝은 되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화나긴 했겠네 라고 하는 걸 보니 내년엔 조금 사람이 될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어떤 이들은 MBTI 유행이 호들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저에겐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생이 T 발사할 때도 예전엔 왜 또 사페처럼 굴지? 라고 생각하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요즘엔 저런 사람도 있는 거구나 싶게요. 동생에 대해서 이것저것 꼰질르다 보니 길이 너무 길어졌네요. 저희 자매는 밥 먹을 때마다 펄밤을 틀어놓고 먹는답니다. 이 사연이 저희 밥 먹을 때 나온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무병장수하고 행복하십시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왜 이렇게 화남은 아니요? 내가 본 왜 이렇게 화남은 상대방 더 긁으려고 한 것밖에 없었는데 진짜로 이게 그 상황을 진짜 왜 화난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저 왜 이렇게 화났냐고요? 난 화가 안 나요. 나 화 안 났어. 제 동생이 수십 번 뜯어보고 가사와 안무를 전부 숙지하고 있기에 대타를 뛸 수도 있다고 자부하는 시카고 뮤지컬 중 올 댓 재즈의 내한 버전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올 댓 재즈였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십 년을 조신하게 살아온 처자입니다만 단연간 펄님과 침님 방송을 복용하면서 생긴 부작용 때문에 하찮은 고민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채팅을 쳐본 적은 없지만 채팅을 함께 보는 즐거움을 무료로 누리고 있는 청자입니다. 그런데 냐스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채팅창에 도배되는 오우야 행렬을 보면서 아니 이런 단어에도 반응을 한다고? 이번엔 대체 왜? 다른 의미가 있는지 검색해본다. 이런 거기까지 연상해버리면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을까? 등등의 생각을 종종 했었더랬지요. 그러다 보니 화면을 안 보고 있을 때 그런 단어가 들리면 이 말에도 오우야가 나오려나? 하고 채팅창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어김없이 헉이나 오우야가 물결치면 정답을 맞춘 것 같은 만족감도 들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할 때 라디오를 틀어두는데요. 어느 날인가 베텐이었으면 이걸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텐데 하는 허전함이 들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뻑뻑해진 출입문을 조정하기 위해 나사에 맞는 좀 더 길고 단단한 연장을 찾는 일이 생겼는데 이러다 나 웃겠는데? 하는 불안함을 느꼈고 이제 나 자신이 걱정됩니다. 친애하는 펄떡이 분들과 양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사회적 체면을 잃지 않고 그 나이까지도 오우야 활동을 이어가고 계실 수 있는 것인지 따뜻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문득 주펄님이라면 AI에게 음란마귀를 씌우는 것도 가능하실지 궁금해지는군요. 자, 모두 작년보다 30% 더 건강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신청곡은 어떤 유튜브 링크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오우야, 그러니까 이 말에도 오우야가 나오려나 하고 채팅창을 확인하면 오우야가 있어서 만족감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들 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연자님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치냐 안 치냐의 차이일 뿐, 쓰냐 안 쓰냐의 차이일 뿐 이미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척수반사 같은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냥 쓰는 건데요. 별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네. 그냥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저 사람 한 달 안에 채팅 친다고 지금. 채팅도 쳐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신청해주신 곡은 링크만 남겨주셔서 무슨 곡인지 몰랐는데 이 곡이었군요. 진짜 오랜만에 트는데 틀어보겠습니다. 어우, 듣기 싫어. 자,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였습니다. 잠깐만, 이거 조회수는 또 왜 900만이 넘었어? 젠장. 뭐 이걸 900만 명이 봤어? 아무튼 뭐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5년 전이네요. 5년 전. 댓글이 2만 개가 넘게 달렸군요. 베스트 댓글을 읽어드리면은 스스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제일 자존심 상한다. 어딜 가든 꼭 잘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 안 한다. 공황이 올 때마다 들으러 옵니다. 어이가 없어서 심장이 가라앉아요. 뭐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웃긴 댓글을 다 못 읽어서 강제로 한 번 더 들어야 함. 댓글을 읽기 위한 BGM 수준이다. 쓸데없이 마이크는 좋은 거 쥐어줘서 귀엽고 들숨날숨 소리까지 듣게 만드네. 아이씨. 뭔가 심신이 안정되면서 기분은 썩 좋지 않아요. 아이씨. 개웃기네. 뭐 여러분이 즐거웠다면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쓰레기 바다에서 휴양하는 기분이라고요?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자, 안녕하세요. 30살 펄덕이입니다. 맨날 일하면서 듣기만 하다가 처음 써보네요.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경상도의 아주 작은 시골에 살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시골이냐 하면 동네 편의점은 고사하고 그 1학년부터 6학년 전교생이 40명인 초등학교 앞에 있는 구멍가게까지도 집에서 나와 한 번 가려면 걸어서 왕복 50분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정도의 시골이었습니다. 당시에 제 친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거리가 멀어서 자전거를 하나씩 타고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자전거를 타는 걸 본 적이 없으시기도 하고 시골길은 차들이 오히려 쌩쌩 다닌다면서 위험하다고 안 사주셨습니다. 때는 여름이었는데 여느 때와 같이 친구들과 동네 낚시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물상인지 그냥 폐품을 수집하는 괴인인지 모를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집과 앞마당에서 쓰러져 있는 자전거를 한 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때 친구는 자전거가 있었는데 저랑 같이 다닐 때면 항상 걸어 다녀야 한다고 저거 한 대 쎄벼서 자기 집에 가서 고쳐가지고 타자고 하는 악마의 속삭임에 12살의 저는 홀랑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저희는 그 길가와 마당 사이에 애매하게 버려진 자전거를 들고 튀었습니다. 어느 정도 끌고 가다 보니 왜 버려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퀴는 바람이 거의 다 빠져 있었고 여기저기 녹이 슬어서 매드맥스 파상풍 에디션이었지만 일단 굴러가긴 하니 친구가 자기 집에 가면 아버지가 뭐든 다 고쳐주실 거라며 일단 들고 가자고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저희는 원래 시꺼멓게 탄 피부가 더 검어지다 못해 뻘겋게 익어가던 중 대나무 숲 언덕을 지나가며 매미 소리와 함께 잠깐 쉬다가 이 언덕을 내려갈 때는 기왕이면 쇠빈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저희는 더운 여름에 1초라도 빨리 언덕을 내려가서 집에 가려고 저는 앞에 타고 친구는 짐칸에 타고
그렇게 대나무 숲을 활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이 엄청 길어서 반쯤 내려오고 있는데 핸들을 돌렸더니 아니 글쎄 핸들 손잡이만 돌아가고 바퀴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핸들을 좌우로 급히 돌려봤지만 애꿎은 핸들만 삐걱삐걱 소리를 내고 바퀴는 밑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언덕을 다 내려가고 나면 급커브 후에 한창 벼가 자라는 중인 논밭이 있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 친구에게 야! 일단 너라도 내려! 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미 위험함을 직감하고 언제 내렸는지도 모르게 뒤에서 손짓을 하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크나큰 배신감과 함께 그대로 날아올라 논두렁에 처박혔습니다. 다행히 물이 가득 찬 논이었고 관우를 죽이고 칠공분열을 한 여몽과는 반대로 온몸과 옷과 눈, 귀, 콧구멍에 거름과 진흙이 도로 들어갔지만 약간의 찰과상 빼곤 멀쩡하게 착지하였고 주변에 계시던 할머니가 아이고 웃자노 하며 달려오셔서 저희 집에 연락을 돌리고 할머니 집에서 씻고 대충 파란 지붕집 첫째 아들 하면 다 아는 정도의 동네라 원래도 알고 지냈습니다. 학교에서 미술 교사를 하시던 어머니는 근무 중에 나오셔서 저를 혼내고 할머니의 고쟁이 바지와 난닝구를 입고 할머니와 자전거 훔쳐온 집에 저를 다시 끌고 가서 자전거를 반납하고 사과하게 시켰습니다. 그 후 저는 명절 용돈을 어머니에게 저금하지 않고 열심히 모아서 스스로 자전거를 사게 되었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차 산지 일주일 만에 전복시킨 친구 이야기도 써볼게요. 신청곡은 한여안의 400km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꼭 써주십시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쭈펄님. 매일 일하면서 쭈펄님 라디오를 듣는 20대 펄떡이입니다. 저는 평소 음식에 굉장히 진지한 편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약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회를 먹지 못했습니다. 날 생선을 먹으면 느껴지는 비린내와 흙냄새, 물컹한 식감을 견디지 못해 그 비싼 회를 떠 먹여줘도 먹지 못했습죠. 그치만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회를 나만 즐기지 못하는 건 미식가로서 큰 손해이기 때문에 회를 접할 일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한 입씩은 먹으며 단련을 해왔습니다. 언젠간 이 맛의 묘미를 알아차릴 때가 올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단련한 결과 회 맛을 알아버렸고 옛날엔 그렇게 비렸던 회가 지금은 제 옆에 누워있네요. 그리고 저는 먹는 것만큼 요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맞벌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 초3 때부터 간단한 요리를 시작해 지금은 요리와 관련된 일에 종사할 만큼 음식과 요리를 사랑하는 펄떡이가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 이유는 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소울푸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닭강정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의 유명한 닭강정은 꼭 한 번씩 먹어보았는데 여러 지역과 체인점을 통틀어 제 원픽인 닭강정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닭강정집은 대전에만 있습니다. 저는 자타공인 노잼도시 대전 토박이인데요. 이 닭강정집은 대전에만 있는 체인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곳은 바로 허갈 닭강정 용문점입니다. 용문점은 지점 이름입니다. 지점까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곳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환승을 하는 지점에 이 닭강정집이 있는데요. 돈을 아껴 쓰는 짠순이도 그 가게 앞에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다른 지점도 먹어봤지만 이곳이 저희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가장 많이 먹어본 매콤한 맛을 기준으로 맛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닭고기가 굉장히 실합니다. 모든 조각이 부드럽고 큼지막합니다. 닭강정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화나는 포인트는 닭강정 쪼가리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냥 튀김옷만 있을 때인데 이 집은 그런 가짜 강정이 없어서 매우 좋습니다. 한 입 먹으면 가벼운 튀김옷이 바삭하게 씹힙니다. 오래 튀겨 딱딱한 바삭함이 아닌 갓 튀겨 씹으면 공기층이 가볍게 부서지는 바삭함입니다. 그 다음 혀에 느껴지는 달콤함과 짭짤함, 매콤함이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옵니다.
오물오물 씹으면 강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쫀득한 양념이 침샘을 자극합니다. 두 입, 세 입 먹다 보면 슬슬 매콤함이 올라오는데 이때 같이 들어있는 작은 떡을 한 입 먹으면 탄수화물의 단맛이 불을 식혀줍니다. 이 떡도 옛날부터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뚱뚱해졌다가 얇아졌다가 바뀌다가 지금은 얇고 작은 쌀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떡과 닭고기를 규칙적으로 번갈아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컵을 다 비우게 됩니다. 먹을 때 음료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군침이 돌아 술술 들어갑니다. 이곳은 저의 집과 너무 멀어서 먹고 싶을 때마다 편하게 갈 수가 없고 제일 작은 4,000원어치 큰 컵도 은근 배가 차는 양이라 딱 한 컵만 사게 됩니다. 게다가 항상 갓 튀겨져 나온 상태로만 즐겼기 때문에 포장해 가서 먹으니 그 감동이 덜하더군요. 그래서 어찌저찌 이유가 들어 저의 다크소울 푸드로 흑화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사장님께 더 크고 좋은 가게를 차려드려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닭강정집으로 만들고 싶네요. 대전에 사신다면 또 이 근처에 가신다면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상 소울푸드 소개 사연이었습니다. 원하신다면 다음에는 선택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나만의 서브웨이 커스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연 소개해주세요.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주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읽으면서 묘사를 너무 자세히 하셔가지고 굉장히 또 인간이 지금 또 닭강정을 먹기 가장 좋다는 10시 47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배가 고프네요. 언제 대전에 들르게 되면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곡은 괴수 8호의 오프닝 곡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씹덕곡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세상에. 보내주신 유튜브 링크를 집어넣었는데 이 동영상과 연결된 유튜브 계정이 해지되어서 동영상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나오네요. 이거 참 안타깝네요. 그렇다면은 제가 다른 데서 또 다른 사연에서 또 와가지고 신청곡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막는 거죠, 뭐. 다른 애니 음악 틀어달라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좋아하는 애니송을 하나 내가 들으면 씹덕 아니에요. 님들이 들으면 씹덕이고요. 기생수를 그 다음 주에부터 치즈직에서 같이 보기를 할 수 있대요. 다음 주에 같이 보시죠. 근데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몰랐는데 설날이네요. 설날은 제가 기생수보다는 부모님을 일단 뵈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뭐 며칠간 볼 수 있으니까요. 기생수 같이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생수 내용 궁금하시면은 뭐 만화책으로 뭐 보시던가 아니면은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제가 기생수 1권, 2권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만화 굉장히 명작이니까요. 애니메이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봅시다. 그럼 다음 사연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닭강정 사연 읽으니까 배가 너무 고파지는데 쉽지 않네 이거 진짜. 근데 또 소울푸드 사연입니다. 이런. 안녕하세요 펄디. 초등학교 내내 즐겨 먹었던 저의 소울푸드는 아쉽게도 이제는 평생 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 같은 슬픈 사연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음식은 예전에 주펄님도 일하신 적이 있으셨던 까르푸에서 팔던 스폰지 케이크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는데 저희 집 아파트 바로 앞 공터에 커다란 건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특이한 디자인의 그 건물은 까르푸라고 하던 큰 쇼핑몰이었습니다. 항상 그곳 앞을 지나갈 때면 환풍기에서 나오는 달달한 빵 냄새가 저를 유혹했었고 부모님은 항상 거기에서 장을 보시고 오시면 거기에서 파는 스폰지 케이크라는 빵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스폰지 케이크는 딱히 특별한 건 없는 심플한 크림이 들어간 케이크 느낌의 빵이었습니다. 대충 설명해보자면 직사각형 모양의 케이크빵으로 빵의 질감은 식빵보다는 부드럽고 촉촉하지만 일반적인 케이크보다는 탄성이 있는 그 중간 어느쯤에 위치한 빵이었고 그 빵이 3중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는 생크림이 골고루 펴 발라져 있습니다. 포장도 심플한 흰색 종이 박스에 위를 볼 수 있게 비닐 재질로 막아놓은 모양이 있고요.
딱히 뭐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항상 가게 일로 바쁘셔서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빵칼로 케이크를 잘라서 우유랑 먹으면 어떠한 간식도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와서 뺏어 먹기도 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 후 까르푸가 철수한 후 생각이 나서 비슷한 빵을 여러 군데 찾아봤지만 비슷한 빵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캐나다는 물론 한국에서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검색해 보았지만 제가 기억하던 모양의 빵이 나온 레시피는 한국은 물론 외국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은 이 빵이 혹시 저의 상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네요. 혹시 쭈펄님도 예전에 까르푸에서 일하셨을 때 이 빵을 드셔보거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펄떡이 분들도 저 말고도 이 빵을 기억하는 분이 있다면 좋겠네요. 아마 이 빵은 다신 맛볼 수 없는 추억의 소울푸드가 될 것 같지만 혹시라도 먹을 기회가 온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까르푸에서 팔던 스폰지 케이크요? 모르겠어요. 저는 까르푸에서 일할 때 정말 그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매장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일했던 부서는 오더풀이라고 해서 작은 구형 단말기 같은 걸로 그 업체들한테 그 물건 주문서 넣는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장에서 뭐 파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 숫자로만 알고 있어요. 먹어보고 싶네요, 진짜. 까르푸. 그 몇 년 전에 대만에 갔는데 대만에 까르푸가 있더라고요. 그 프랑스 거죠, 원래 까르푸가. 아, 펄님은 카트에 남긴 100원만 보셔서 모르신다고요? 차씨. 아니, 내가 옛날 롯데마트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 뭐 몇만 원 이상 사신 분들은 이제 그 장 본 거를 박스에 담아서 배송해 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박스에 담아주는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 사수가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는데요. 그 볼펜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 그 볼펜을 열면은 분해해서 열면은 안에 그 볼펜이 들어있잖아요. 그 가느다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갖고 다니냐 했더니 그거를 그 100원짜리 넣는데 옆에다 쑤시면은 그게 열리면서 100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씨. 그걸로 하루에 한 1,000원씩 번다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나도 그거 갖고 다녔었네.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안 해본 알바가 없네요, 저도. 신청곡은 하림의 여기보단 어딘가에라는 곡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소울푸드 사연이 많아서 제가 소울푸드를 검색을 했더니 예전에 놓친 사연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거 다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펄님. 이번에 쓸 사연은 바로 저의 소울푸드인 뽀글이에 대한 사연입니다. 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아주 친숙한 음식, 아니 조리법이겠지요. 만드는 방법도 매우 쉽습니다. 봉지라면을 손으로 4등분하고 잘 배열하여 바닥에 깔리게 만든 다음 뜨거운 물을 붓고 가르지 않은 나무젓가락으로 위를 봉하여 기다리면 완성입니다. 이런 뽀글이에 얽힌 사연이라 하면 얇은 봉지 너머로 느껴지는 열기같이 뜨거운 군대의 전우에 관한 사연일 것 같지만 아쉽게도 예상과는 달리 8년 전만 해도 미필이었던 저에게 있었던 애송이와 같은 사연입니다. 당시 대학교 통학 중이었던 저는 뭣도 모르고 패기롭게 군 ROTC에 도전하였다가 덜컥 붙어버렸고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하여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 버스 첫 차를 타며 등교했습니다. 물론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끔 생기는 곤란한 일이라면 아침과 점심의 온도차가 심한 날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갔다가 내리쬐는 태양빛에 육수를 쏟아야 했던 일 정도니까요. 처음에는 저 역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한 마리의 고혈충이었습니다. 월마다 받던 불로소득에 취해 금전적 가치에 우매해지던 어느 날
문득 등록금이 너무나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가 제게 해주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지역 인재 육성이니 뭐니 해서 등록금 일부를 시에서 지원받긴 하였지만 그래도 남는 등록금을 내주시는 부모님께 죄송스러울 정도로 저의 학습 열의가 너무나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더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를 보답하려 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나마 저에게 들어가는 지출을 아껴보고자 용돈 없이 생활을 보자는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정적 지출이 있던 대학생에게 이것이 가능할까 싶지만 다행히 저는 당시 ROTC를 하며 품위 유지비라는 것을 받았으니 이를 아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5시에 일어나 학교에 걸어서 가보았습니다. 학교까지의 거리는 4.3km. 그러나 문제는 추운 날씨에 움츠러들기도 하고 1시간 넘게 걷다 보니 다리에 힘이 많이 빠져 아침 운동에 차질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이는 포기하였습니다. 첫차 탑승 비용 1,200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식사 비용. 아침밥은 학교에서 운영하던 1,000원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운동해서 그런지 훅훅 들어가 식당 아주머니께서 조금만 먹어라 라며 주의를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창 성장기인 22살의 제게는 많은 단백질이 필요했기에 한 접시 가득 떠서 이를 모두 입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아침밥을 많이 하시더군요. 아직도 그분들께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문제는 점심값이었습니다. 점심은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더라도 이 적은 예산을 분배하여 사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68,130원, 주말 8일 제외하면 한 달에 약 22일, 하루에 사용 가능한 비용은 약 3,100원, 하루 고정 지출은 2,200원, 남은 비용은 약 900원. 정말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없이는 힘든 것인가? 이런 생각에 포기하려던 찰나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학교 매점에서 팔던 800원짜리 육개장 컵라면이었습니다. 고기라도 들어간 것처럼 뚜껑에 그려놓은 것과는 달리 면과 조금의 고명뿐이었지만 그것도 제게는 감사했습니다. 이를 섭취하고 오후 강의까지 알차게 들은 다음에 알차게 들을 즈음에는 속에서 살짝의 허기가 생겼고 그러면 전공책과 가방을 학과 서랍에 넣은 후 집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집까지 돌아가는 버스비가 아까워 4.3km를 미친놈처럼 뛰어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20분 정도 걸리더군요. 신호등만 없었어도 16분이었을 텐데. 그 후 땀에 범벅이 된 옷들을 손빨래하며 같이 샤워를 끝내고 이른 저녁 밥을 먹은 후 조금 놀다가 내일을 위해 밤 9시에 잠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이제 막 술판을 벌이기 시작할 때 뛰어오느라 지쳐서 그런지 쉽게 잠이 든 새나라의 어린애는 아침 5시 40분에 일어납니다. 머리는 이발기를 사서 직접 잘랐습니다. 어차피 빡빡머리라 혼자서도 자르기 쉽더군요. 나중에는 실력이 들어서 동기 머리도 잘라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한결같을 줄 알았던 제 생활 패턴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육개장 사발면 가격의 상승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ROTC 동기들 사이에 회비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품위 유지비 68,130원 중에 8,000원을 회비로 내자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군인이 돈에 얽히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실은 육개장 사발면을 사수하고 싶었죠. 아마 그 친구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품위 유지비가 곧 생활비인 동기가 있을 거라고는 말입니다. 보통은 이 품위 유지비로 미용실을 가거나 옷을 세탁하고 나머지는 저축하였다가 임관 반지를 맞추고는 합니다. 참, 이 임관 반지라는 것이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민감한 내용이라 여기서는 따로 언급하고 싶지 않군요. 허나 확실한 것은 그렇게 꾸역꾸역 월 7만원씩 24개월 모아도 임관 후에 받는 첫 월급보다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후보생에게 이 품위 유지비는 꽁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대다수가 이를 동의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들어오는 용돈 중 일부일 뿐이었지만 제게는 큰일이었습니다. 8,000원을 제외하고 6130원을 22일에 나눠서 사용하면 하루에 2733원, 고정 지출은 2200원, 여윳돈은 533원 뿐이었습니다. 나 이런 일본 만화 본 적 있어. 이거 졸라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이 일본 만화 있어. 이런 거 시리즈. 점심을 굶어야 할지 6,000원 가량의 달걀 한 판을 사서 집에서 삶은 후 들고 와 한 끼를 때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던가요?
저에게도 찬란한 빛과 함께 구원의 손길이 뻗어왔습니다. 제목에서도 예상하셨겠지만 그렇습니다. 바로 인터넷 마켓의 라면 할인 행사였습니다. 개당 약 400원 라면이 40개씩 들었던 라면 박스 구매. 그것은 어쩌면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끓여 먹을 장소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역시 빠른 시기에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제 공익 밀덕 친구의 뽀글이 제조법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 친구는 어떻게 뽀글이 제조법을 그렇게 능숙하게 알았던 것일까요? 마치 현역처럼 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오히려 제가 군대에 있을 당시에는 뽀글이가 없었습니다. 컵라면이 야전 PX 구석구석을 점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 뽀글이 금지법이 발의되어 이를 먹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품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죠. 같은 이유로 비닐밥도 못 먹게 했습니다. 물론 비닐밥이야 식판에 씌우는 비닐은 그대로 있으니 몰래 먹을 수 있었지만 PX에서 봉지라면을 치워버린 것은 저희 의사로 돌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돌아와 저에게 이 개당 약 400원의 봉지라면을 학과 휴게실에서 뽀글이로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과 휴게실에 뜨거운 물이 아주 잘 나오던 정수기가 하나 있어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컵라면을 먹었지만 봉지라면을 들고 와 뽀글이로 먹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죠. 매일 아침 제 주머니에는 출석처럼 라면 봉지가 하나 들어갔고 매일 학과 휴게실 쓰레기통에는 딱지 모양으로 접힌 라면 봉지가 하나 버려졌습니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강의가 끝나면 또 미친놈처럼 뛰어서 집에 돌아갔고 방학에는 훈련을 나가 20에서 40만 원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사고 싶었던 것을 사거나 이발기를 바꾸었습니다. 등록금의 일부도 대신 내겠다고 했지만 부모님께서 그것은 괜찮다고 해주시더군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제 친척들에게 자랑은 제가 자급자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취하는 다른 또래의 대학생과 달리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구차하게 살고 있다는 것까지는 모르셨겠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임관하여 교육기관에 들어간 저는 첫 월급에 충격을 받고 이 큰 돈을 어디에 써야 한담? 하여 열심히 저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두쇠 정신 어디 갈세랴. 저는 야전에 가서도 모든 PX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렇게 현실의 물가와 군대의 물가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사회에 나오니 정말 현실의 물가는 감당이 되지 않더군요. 지금도 설레임이 600원이었던 PX가 가끔 그리워지고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저를 잊게 해주었던 그 봉지라면이 제 소울푸드입니다. 지금은 뽀글이를 해먹을 일이 없으니 그 맛이 잘 기억나지 않는군요. 오히려 지금 해먹었다가는 쓰레기통에 라면 냄새가 빠지지 않아 오히려 불편해지겠지요. 아무튼 늦었지만 전하고 싶은 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특히 삼양, 농심, 오뚜기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뜨거운 물에도 녹지 않는 튼튼한 비닐로 라면을 포장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아기공룡 둘리에 나왔던 라면과 구공탄의 회폭탄과 유도탄들의 라면과 구공탄입니다. 비운의 명작이죠. 늦은 밤에 들었다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치열하게 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것을. 내가 왜 아까 전에 나 너무 구질하다고 한 이유는 저도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ROTC고 대학교 다니면서 그거 학사장교도 하는데 맨날 라면만 먹고 다니는 거를 나는 부모님이 알았으면은 이거를 뭐 대견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놔둘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냥 답답하고. 아니 장교면은 얼마나 더 건강해야 돼. 왜 이렇게 얼마나 참 답답합니다. 진짜 그냥 몸이 재산인데 사실 축낸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축낸 거예요. 이 개손해요. 이거 사실상. 핵폭탄과 유도탄들의 라면과 구공탄이었습니다. 둘리가 초능력으로 합격을 받아냈습니다. 치트키를 쓴 것이지요. 자, 마지막 사연 읽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로 저녁 늦게 들어오셔서 사춘기를 지날 때까지도 저랑 동생이 있는 동안 저희를 챙겨주시고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이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평일에는 부모님을 많이 보지 못해서 부모님과는 토요일에 도서관에서 같이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날 점심은 대부분 도서관 앞 식당에서 잔치국수를
많이 먹었습니다. 후루룩거리며 재밌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국수는 제 마음을 매 주말마다 사로잡았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누가 물어보면 자신있게 국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서도 학교 공부에 쫓기며 토요일마다 먹던 국수를 못 먹게 되는 날이 많아졌고 토요일 하교를 하면 부모님 대신 집에 계신 이모님이 매번 제가 좋아하는 국수를 삶아주시곤 하였습니다. 멸치 다시마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은 육수에 고명 하나 없었던 그 국수는 말 그대로 온몸에 스며들었습니다. 미식을 즐기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단순하더라도 좋은 재료로 능숙하게 한 요리가 가장 맛있는 법이잖아요. 잘 먹던 남자 고등학생의 배에 맞추기 위해 1.5인분 정도를 삶아주시던 국수 양은 점점 늘어나서 이모님 말에 따르면 3인분을 삶아도 5분 만에 먹어서 혹시나 5인분을 삶았더니 5인분도 5분 만에 먹었다고 하더군요. 이후에는 소면 한 봉지를 다 삶아서 제가 어디까지 먹나 보셨다고 합니다. 제 중고등학교 시절 토요일 점심은 거의 국수만으로 보냈고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거나 스케줄이 있을 때도 집에서 국수 먹고 나갈게! 니네 먼저 놀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한 친구는 도대체 얼마나 이모님 국수가 맛있어서 그러냐 가서 한번 먹어보자 한 적도 있었고 다음 토요일에 저희 집에 와 국수를 같이 먹은 친구는 첫입 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먹은 친구 3명 모두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국수보다 맛있다고 인정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국수를 먹고 온다고 해도 토를 달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서울로 가서 재수를 하게 되었고 이후 대학을 가게 되어 자주 먹지는 못하지만 간간히 본가에 올 때마다 이모님이 오시는 날에 맞춰서 국수를 매번 해주셨고 이모님도 대단한 게 뭐가 들어가지도 않는 국수를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다며 매번 기쁘게 아유 우리 펄떡이 왔으니 국수 또 삶아야겠네 하시며 국수를 말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먹기 어려워졌지만 이모님의 국수 맛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 영향인지 국수를 좋아하게 되어서 가끔 국수 맛집에 갈 때면 제 머릿속에 이모님의 국수와 대결을 시켜보는 게 루틴이 되었네요. 2, 3년 전 한번 객관적인 맛에서 이기는 집들을 발견하긴 했지만 추억과 무한 리필의 영향인지 아직 전체적인 평가에서 이기는 집들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후에 동생도 독립을 하고 부모님도 바쁜 정도가 예전보다 덜해져서 이모님은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고 청약받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아드님들 한 분은 전문직, 한 분은 장사가 대박이 나서 현재는 손자들 봐주시면서 여유롭게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처음 써보는 사연이라 마지막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유튜브에서 제 사연을 듣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누구나 좋아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느낌 있는 곡으로 노자랄 펄님의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배고파. 오늘은 이 면식 뽀글이하고 국수 얘기 들으니까 배가 너무 고프네요. 저도 국수 참 좋아합니다. 저도 멸치 국수 해가지고 거기에 어머니께서 배합하신 특제 양념 간장에 이제 뭐 마늘하고 뭐 청양고추, 마늘, 뭐 고춧가루, 깨 뭐 이런 거 잔뜩 들어서 껄쭉해진 그거를 또 풀어가지고 그걸로 간을 해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또 거기에 이제 김치까지 해가지고 먹으면은 근데 국수는 다 좋은데 많이 먹어도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다는 거 금방 또 꺼져요. 혈당 스파이크 한번 치고 나서. 아무튼 먹고 싶네요. 내일쯤 한번 먹어야겠네요. 제 스튜디오 근처에도 맛있는 잔치국수집이 하나 생겨가지고 종종 가서 혼자 먹거든요. 먹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못 참겠어요. 거기가 이제 충무김밥이랑 뭐 잔치국수 이런 거 같이 하는 데인데 충무김밥은 좀 뭐랄까요, 가성비가 좀 안 나오는데 이 잔치국수는 괜찮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신청해 주신 누구나 좋아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느낌 있는 곡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틀어드리면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들은 노래가 있어서 그거 틀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수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